그리고 라운드 테이블로 넘어갈 텐데요. 라운드 테이블 함께 해주실 감독님과 제작자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잠깐 자리 정리하고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은 현장에서 PC를 고민한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앞에서 담론을 만드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또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아마 플로어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고 난 다음에 플로어 토론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들이나 코멘트 정리해 주셨다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바쁘고 모시기 힘든 분들을 열심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모셨는데요. 일단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모랄 센스를 공개하셨죠. 박현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싱, 사라진 여자와 탐정 리턴즈의 이언니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와 소감, 또 앞에 발표 들으신 소감 어떠셨는지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현장에서 와보니까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다시금 확인하는 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셨으면 앞으로 영화 창작을 활동하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또 다른 기회에 이 강연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PC주의나 여성주의 서사에 있어서 언급될 때 중요한 영화로 언급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사실 조금은 머쓱하기는 한데요. 제가 성평등 소위 일기 활동을 하기도 했어서 저는 좀 되려 영화보다 활동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갖고 사는 감독이라 초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영화 찍느라고 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로 활동하셨던 거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성평등 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심미경 교수님께서 PC 피로증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되게 와닿았는데, 어쩌면은 그런 피로한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같이 고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지들을 만나고 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더 나은 어떤 창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어떻게 발표 들으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자리에 나와주십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그냥 끌려 나오는 기분이었다기보다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혹시 오늘 나눠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박현진 감독님,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PC주의나 여성주의 서사의 영화를 언급할 때 의미 있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머쓱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이따 좀 여쭤보겠지만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던 모랄 센스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PC한 작품으로 SM에 대한 SM 플레이에 대한 영화인데 이렇게까지 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현희 감독님 어떠세요? 창작자 입장에서 사실 어떤 특별한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제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화자로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업계에서 잘 살아남아서 그것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떠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온라인상에서 지나치게 PC한 제작자라고 이 얘기 하실 때마다 저만 웃고 예.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었어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결국 그러더라고요. 지나치게 PC하니까 흥행을 못하지 뭐 이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예,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건 아닌가. 그렇다기보다 그 다음에 또 이 PC주의와 또 페미니즘과는 또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는 것인데 마치 젠더 이슈나 페미니스트들을 PC주의에 묶어서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저는 흔쾌히 나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막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서 PC한 제작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에 저는 최선선을 밀어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자리에 말씀을 요청드렸을 때 거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 영화계에서도 2015년, 2016년 이후에 해시태그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던가 미투 운동들을 거쳐오면서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히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현희 감독님이랑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성평등 영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건 한국의 다른 분야가 아니라 제가 영화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의 영화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쨌거나 온라인에서의 담론이나 정책적인 변화가 현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 전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심 대표님께 넘기시면서 든든에 대한 이야기. 예, 성평등사 든든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여성영화인 모임이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또 업계 종사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센터는 유일하고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과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든든의 업무에는 성폭력 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담, 지원, 중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한국영화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 마련이나 연구 일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신고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영화 업계나 현장에서 이 성폭력의 문제라든가 그것의 심각성,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함께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나 단체나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업적인 단위의 영화 단체라든가 영화사라든가 기업들도 예방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요. 더욱 홍보의 필요성은 있지만 든든의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발전 중에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심재원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중심에 계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1990년대 한국 영화가 새로운 자본과 만나면서 완전히 산업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1990년대를 사로잡았었던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였고
한가운데 계셨거든요, 제작자로서. 근데 그때 한국 영화의 어떤 갱신이라고 하는 건 자본과 만난 당시의 페미니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한 여성들, 지갑을 가진 여성들이 나의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폭발시켰을 때 뭐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획 영화들이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내면서 한번 갱신되고 그게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열었던 계기이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발표 들었었던 내용들하고 사실 한국 영화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전혀 괴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두 분 감독님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현장 어떤지 얘기 덧붙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든든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든든이라는 그런 뭔가 버팀목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스텝으로 영화 일을 시작해서 지금 감독이 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자여서 그래라든가 뭔가 이제 예민하다라는 얘기를 듣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고 나도 그래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난 남성이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라는 얘기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우리를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미싱 같은 경우에 몇 년도 개봉이었죠? 2016년이었죠. 그때 이제 막 페미니즘 리부트 하고 이럴 때였었는데 미싱 개봉할 때 엄지원, 공효진 배우 두 분이 사실 여성 투톱 영화도 거의 없을 때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인터뷰를 하고 다니시면서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에서 여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좀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보다 영화를 중간에 찍을 때쯤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그런 페미니즘 그런 리부트의 기운들을 이제 느끼게 됐던 건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싱 현장이 좀 많이 남성적인 그런 현장이긴 해서 어쩌다 보니 이제 뭐 구성원이라든가 스태프들 각각의 이제 그런 성향이 그런 상황에서 여성 투탑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여성 투탑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게 한참 잘 되던 시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남성 장르 영화가 흥하면서 좀 사라지다가 어떻게 보면 미싱이 이제 새롭게 그 남성 장르 영화의 분위기에 좀 더 새롭게 이제 여성의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쉽지 않았지만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여성이고 배우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좀 남성적이어서 힘들어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하면은 이 영화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렵죠. 사실 지금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다시 생각하니 되게 울컥할 것 같아서 네,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좀 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금이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그런 소통이 쉽지는 않았었던 기억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애 잃어버린 엄마가 머리가 갈색이라니 난 납득할 수 없다. 원피스를 입다니 이런 식의 이제 남성 스텝의 표현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성 전반을 다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또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옹호하자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영화를 애정을 가지고 대중 상업 영화로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여성이 보여지면 이입이 되고 뭔가 이해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를 얘기를 해주신 것들인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뭔가 이 사회에서 이 여성으로서 뭔가 이해받는 게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너무 격렬하게 경험을 해서 네, 그 얘기는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현진 감독님 선을 세게 넘을 수도 있었던 영화를 모랄 센서를 찍으셨는데요. 네, 들으시면서 뭐 나눠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금방 질문에 관련된 거 말씀하시면 좀 보태자면은
사실은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나아갈 길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였어요. 그 미투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에 영진이와 든든히 개설이 개소가 되면서 바로 실태 조사를 했고 예방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널리 퍼져나가고 이런 것은 굉장한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2016년의 일이었고 몇 년이 지났고 또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하고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약간 잃은 만족감에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전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충분히 조심하고 있고 이제 우리 되게 선진적인 현장이 됐어라는 조금 만족감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뭐 한 3년 전에 어떤 영화제 뒤풀이에서 어떤 스텝이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걸 목격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성희롱을 당한 친구도 되게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너무 초급,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친구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본인이 문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때 든든과 연락을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원하지 않으니까 당사자가 멈췄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조금 더 강력한 사건들은 든든에 신고도 하고 사후 처리는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미묘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너무 대처하기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 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게 여기서 해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면밀한 다음 스테이지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화가 줄어들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 거기에서 좀 멈춰져 있는 것이 제 아쉬운 면입니다. 혹시 대표님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 위드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부터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문제로 인 것이 이제 쟁점이 됐고 또 저희도 2018년에 든든히 개소했거든요. 근데 2017년, 18년, 19년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미스백이라던가 허스토리라던가 벌새라던가 82년생 김지영까지가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에서 18, 19 그 3년 동안 영혼 보내기 그리고 페미니즘 영화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어떻게든 이런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8년생 김지영도 크게 흥행에 성공했고 악플을 단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았죠. 그리고 벌새라던가 또는 뭐 미스백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대한배급사에서 배급을 했음에도 손익분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말씀 2020년부터 또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페미니즘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주의에 포괄하면서 혐오하고 조롱한다거나 또는 요즘은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이제 여성주의 서사의 영화라던가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라던가 여성이 감독인 영화들이 이제 편수가 늘어나면서 뭐랄까 이게 좀 보편적인 것들로 이렇게 치환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거꾸로 혐오하고 조롱해서 망가뜨리는 아까 말한 팸이 묻었다거나 꼴팸이 영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선정적으로 몰아가기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또는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도 생겼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굉장히 불과 2, 3년 사이에 한국사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디즈니나 넷플릭스처럼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 미디어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PC주의나 페미니즘을 포획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심지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손희정 평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았던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소수 인종 또는 아시아 국가의 이야기를 포용함으로써 거둬들이는 그 수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뭐 75년의 벽을 뭐 넘어서서 에미상을 받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역동적이긴 하지만 이 한국 영화 산업 안에서 한국 영화의 흥행의 위상이라든가 젠더 이슈의 문제라든가 PC주의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깊게 숙고하면서 세심하게 그 현상들을 또 대안들을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현진 감독님,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데에서 넷플릭스 언급들이 나왔고 실제로 어쨌거나 OTT가 확장되면서 여성 감독들이나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랑 작업하시면서 어떤 것이 좀 인상적인 게 있으셨는지. 네. 사실 뭐 금방 아까 다양성에 관련된 그 리포트와 연결해서 제가 뭐 넷플릭스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하나의 영화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히 뭐 이렇게 정책 안에서 느끼진 못하죠. 저는 개별 영화로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 이 영화가 굉장히 극장에 걸기 어려운 영화였구나.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극장용 영화로는 못 만들어졌을 수 있겠지만 OTT고 넷플릭스여서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당시에도 시나리오를 돌릴 때 그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 이게 소재는 성적인 취향이고 그것도 잘 살려야겠지만 뭔가 정상성에서 벗어난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희는 피칭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바로 알아차려 주고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저희 영화에 대한 선택에서는 아까 그런 다양성의 가치의 연장으로 느껴지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의 선택이 모두 그렇다라고 또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지점이어서 하지만 뭐 네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작업을 했다라는 기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할까요? 아니 또 너무 오해하실까봐 저는 넷플릭스 미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김은희 작가님 같은 분들은 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편집 리포트가 다 오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았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SM 플레이라는 플레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아직 대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다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어떤 대중적인 담론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잘 빠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담론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했는데요. 감독님 혹시 그 뭐 2015년 이후에 어떤 대중담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영향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이거를 결정할 때와 만들면서 이렇게 시국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사실 중간에 괜히 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거 만들어졌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을지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이게 의미가 있고 여성 캐릭터를 좀 전복한다라는 어떤 만족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니터링 받을 때 그런 지점을 많이 얘기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뭐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그런 SM 플레이를 다루는 영화는 아니고 일종의 초급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다라고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순간 그 소재를 그냥 이용해서 낚시를 했다라는 사실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 그것에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저희는 이것을 15세로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신구성도 그렇게 하고 전혀 어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게 사실은 일부러 뭐 이렇게 PC주의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기획 포인트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로맨틱 코미디로 가는 게 저희의 전략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건물에 있죠. 이 영등이에서 19세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 모두 멘붕에 빠졌고 아 이거 큰일 났다. 19세로 이걸 내보냈는데 이게 SM 영화가 19세가 이래? 이게 저의 약간 좀 많은 계산에서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뭔가 정상성에 질문하고 정상성을 비판하는 작품, 그걸 전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영화 모두 19금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셨는데 19금이 되어버림으로써 오히려 다시 그 한국의 정상성이라고 하는 걸 질문할 수 있었네요. 하나만 더 보태도 될까요? 그래서 약간 마약 장면이나 폭력 장면이 나온 영화는 15세가 많은데 이거는 모방 위험 때문에 19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과 폭력은 모방해도 되고 비정상적 성적 취향을 모방하면 안 되냐라고 비정상적이라고 낙인 찍혀 있을 수도 있는. 사실 공개 날짜가 미룰 수 있다면 저는 재심을 넣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에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다들 좀 힘들어했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막 1시간, 2시간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다음 질문을 이현희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희정 교수님 발표하시는데 너무 미싱 사라진 여자가 탁 PPT에 박혀 있어갖고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개봉했을 때도 그러니까 공효진 배우의 캐릭터를 가지고 되게 사실 토론이 붙기도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조선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이처럼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한 작품은 없었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어떤 것들을 고민하셨는지 또 한 5년 정도 5, 6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아까 전 한희정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 더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이 미싱이라는 영화의 부제는 처음에 같이 동의하고 시작했던 사라진 아이였어요. 아이가 사라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그런 영화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케팅에서 사라진 여자라는 부제를 이제 제안했을 때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아이를 찾는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 두 명의 여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라졌던 그 여자들에 대한 걸 찾는 얘기였다라는 거를 마케팅팀에서 너무 잘 찾아줬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한매의 경우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 쪽이고 어떤 범죄를 결과적으로 저지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보여지면은 이제 저로서는 좀 이제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영화적으로 만들 때는 이 여자가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떤 것들을 겪어왔길래 이렇게 되었는가가 저한테는 관심사거든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이제 한희정 교수님이 잘못된 낙인 효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사실은 조선족일 수도 있는 다른 범죄자들이나 뭐 그런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원래 그 현익이라는 이제 그 박해준 배우가 이제 맡았던 역할이 같은 조선족이었는데 뭐 이제 한국인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원래 살았던 그 옛날 동네에 가서 만났던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이제 그 수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신경 썼던 게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할 때 그 여자가 너무나도 많이 꾸민 거를 제가 소품팀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꼭 다문화 여성 가정이라고 어떤 스테레오타입화되지 않고 다양한데 하필이면은 한매는 너무나도 불행한 어떤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를 또 아까 전에 말씀 이렇게 하신 걸 좀 이렇게 인용하자면
절대적인 타자로 보이는 어떤 조선족이라는 범주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심지어 이제 엄지원 씨가 연기한 한국 보통 여성과 같이 이제 공존하는 어떤 존재로 그리려고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간과 딱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한희정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르게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발표 때도 말씀하셔가지고요. 세 분 선생님 앞으로 모시면서 네, 심정현 대표님께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의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뭐 가장 PC한 제작자라는 이름을 받으실 정도로 저는 최전선에 있는 작품들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판 안에서, 영화 산업 안에서 뭔가 기획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하다거나 이런 것 좀 감지되는 게 있으세요?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코로나 상황 2020-21년에 이제 각 그 대기업에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들이 개봉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100편 가까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예산 독립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했고요. 거기엔 또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이 더 많은 것으로 수치가 증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작하는 영화들을 말씀드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는 PC한 소재의 카트라던가 또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I Can Speak라던가 또는 70 넘은 그 제주 해녀의 거꾸로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랑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작자로서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좋은 선례를 남겨서 그것이 순환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제작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자가 여기 계신 감독님하고 달리 어떤 창작의 욕망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것이 예술영화이든 상업영화이든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고 좋은 선례를 남겨서 그런 영화들이 다시 또 재생산되고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영화 제작자의 책임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비주류 여성 또는 뭐 성소수자 또는 뭐 위안부 피해자 같이 특별히 역사적 피해자 이런 얘기를 다룰 때 보편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 해법들을 마련해서 이 진입 장벽의 허들을 낮추느냐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10,000원 이상의 돈을 내고 그 마트에서 일하는 캐시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검증되고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아이돌 스타를 캐스팅해서 그 영화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게 한다거나 또는 뭐 I Can Speak처럼 위안부 피해자의 조력자를 대중적으로 검증된 스타 남자 배우를 이재훈 배우를 캐스팅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훨씬 더 치열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랄까 헐리우드식으로 하이 컨셉의 장르 영화가 아닌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룰 때 또 저 같은 제작자는 그 상업적 허들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니고 공통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영화가 파이낸싱이 잘 안 됐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본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해법들을 뭐 마련하기도 하죠.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하고 무슨 인터넷 펀딩을 한다거나 소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은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하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대중적으로는 혹시 실패하더라도 작품적으로는 유의미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시도들이 노력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헛된 것이 되지 않았다, 폄하되거나 조롱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영화에도 위험과 존엄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 제작자의
숙제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고 의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변인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의 위험과 존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한지정 선생님 올라오셨으니까요. 한지정 선생님 말씀 짧게 듣고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면 받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질문 주시면요. 지금 제가 대신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여기서 감독님 만날 줄 정말 모르고 PPT에 나가고 제가 아이고야 제가 그러면서 그냥 사실은 미싱을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미싱은 텍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한 지점들을 알고 그 16년의 미싱의 한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본인들의 내셔널리티를 중국인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근데 사실은 제가 언급을 못했어요. 원래 조선족이었는데 한국 조력자가 있거든요. 저기 아까 박혜준 씨의 그 조력자를 한국인 범죄자로 한국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조선족으로 할만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고민한 지점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저희들도 캐치를 했었고 신정환 선생님하고 분석하면서 한매는 이건 분명히 다르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를 텍스트 분석에서도 다루려고 했었고 다만 이제 내러티브 전개상 마지막에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여성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PPT에 쓴 거 지금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가 논문 한 편 쓰는데도 정말 몇 달을 끙끙거리고 선생님 교수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모든 정신과 몸이 갈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다 진짜 장면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을 섭외하고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영화 산업 속에서 이런 영화를 하나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노고 이런 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2019년에 우상을 보면서 사실은 거기에 려나라는 그 여성을 보면서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약간 정신적으로도 좀 커가지고 뭐 브라이도티나 이렇게 들레즈나 이런 사람 보니까 사실은 괴물이나 기억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보인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니까 영화를 보는데도 또 다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한국 사회에서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데 모성성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닌 상황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데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겠다고 얘기한 것들도 사실은 그 맥락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사실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뭔가 만들어진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을 하는 어떤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현희 감독님이 네. 없으셨거든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근데 한희정 선생님 말씀을 쭉 들었었던 이제 사회자로서 계속 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론을 만지는 사람들 비평가들이 한국 영화의 어떤 재현을 비판할 때는 한국 영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공격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답답하다.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확장되는 게 영화라는 텍스트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센터장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저를 지목하셔서 약간 얼떨떨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약간 좀 뭐 의례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금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한국 영화가 더 다양해지는 방향에서 이게 평등의 문제, 포용성의 문제, 새로운 시각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잡은 김에 하나만 여쭙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가 이제 피시주의 창의성을 어렵게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피시주의 자체가 어떻게 창의성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치열하게 얘기들이 있었으면 이게 저희들한테 조금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혹시 더 얘기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부연, 심혜경 선생님 혹시 네, 그건 창작자님께서들 아시는 게 아닐까요? 얼어붙게 하나요? PC주의나 저는 사실 좀 하고 싶은 페미니즘이?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PC하다라는 낙인이 아까 전에 이제 페미니즘과 뭔가 이렇게 약간 섞여서 뭔가 쓰이면서 사실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창의성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점점 사실 분위기가 이게 오히려 낙인 찍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더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더 주목받고 싶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고민들을 창작자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보태면 뭐 이게 비단 저나 감독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작가나 감독들이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PC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각자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되게 지엽적인 걸 가지고 또 너무 거기서 소통하느라 되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씬에 있어서 특히 여성 캐릭터를 묘사할 때 여성 작가가 조금 어떤 그 지엽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다소 위험하게 보여질 수 있는, PC하지 않다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묘사를 재현했을 때 작가는 끝내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작가님은 어떻게 여자인데 이렇게 써요? 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또 여성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하셨던 질문에 대해 얘기하자면 얼어붙게 한다라기보다 이 말의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서로의 어떤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좀 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요한 질문인데 좀 네, 잘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만 소리라고. 네, 좀 제가 좀 뭐랄까,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약간 뒤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가 그런 정보는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낙인 찍히기만 했다거나 혹은 낙인 찍히기만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너무 PC해서 낙인 찍혔던 영화가 얼마만큼 어떤 흥행 성적과 혹은 이렇게 작품의 의미를 가졌는지, 혹은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딱히 그런 데이터적인 연구는 지금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현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아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거는 뭐 PC하지 못하고 여성을 이렇게 재현하는 거는 여성 작가가 여성 감독이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이런 상황에 몰아넣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자기 검열이 되어가지고 창작을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정말 그건 관객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쾌락의 지점과 장르 산업의 안전성 속에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특히 이 PC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가장 어렵게 하는 이제 뭐랄까 이것이 적용되기가 가장 낙인 찍히는 장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디즈니의 이렇게 실사판 공주 애니메이션들, 그다음에 이렇게 마블의 히어로 무비들. 히어로 자체가 남성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그 유니버스를 새롭게 이렇게 휘저으면서 남자도 구하고 여자도 구하고 뭐 우주도 구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또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장르의 규칙들. 그다음에 액션 영화. 그다음에 여자가 막 히히하하 너무 크게 웃기는 영화들, 이런 장르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성적인 장르고 남성 관객이 좋아하고,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르 규칙이 있고 그런 쾌락들이 구성된 장르에서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진출하기도, 그럼 제가 여성 액션 영화에 여성 주인공들이 나오는 액션 영화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나와서 액션을 하는 영화가 뭐가 좋고 뭐가 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걸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 주인공을 액션 영화에 넣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남성 감독들도 그렇고 여성 감독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 그것도 남성 감독들이나 시도하지 여성 감독은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쟁 영화나 스케일이 큰 사극이나 이런 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꼭 여성 감독이 새로운 상상력을 해낸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PC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살짝 선회하셔서 다른 상상력과 다른 장르의 쾌락 같은 것들을 좀 유연하게 고민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좀 더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진짜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후로 더 많은 논의들을 해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과도하게 PC를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해 속에서 혹은 악의를 가지고 PC를 낙인 찍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이거 결국은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보지 않고, 혹은 페미니즘이 말하는 어떤 것 전체를 보지 않고 입맛에 맞게 탈맥락화하는 이런 담론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싸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담론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비평가로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조금씩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한 분씩 오늘 이제 하셨던 생각, 다 못한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 김선아 선생님부터 가볼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PC와 다양성이 뭐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PC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무엇이 올바른가에 관한 이야기라면, 다양성은 그 올바른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전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창작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뭐 PC 이퀄 다양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작자분들 오늘 여기 많이 계신데,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사람들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담론을 보시는 분들은 그 맥락들, 그러니까 올바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맥락들을 파악하면서 소통해 나가서 더 많은 확장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정말 한국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희정 선생님.
네. 다른 건 아니고, 그 영화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사실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재현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이게 표현이 즉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맥켈린 캐서린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수용자들한테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해도 사실 뭐 영화를 보는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성장을 해왔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용자 역시 그 영화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장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제가 조선족 재현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여서 예, 굉장히 재밌고 또 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감독님들 말씀 또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이 생산적인 측면을 또 저희는 생각을 안 하는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생산자 연구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디어에 한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많은 걸 하여튼 얻고 배우고 예, 저도 조금 더 성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좋은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올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도 하다 보니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PC주의 관련해서 넋두리하는 작가들이 많다라고 황급히 끝을 맺고 났더니 너무 좀 찝찝해서, 그래서 제가 징징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선택의 책임을 지는 게 이야기를 만들고 장면을 찍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담론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그런 거에 가감 없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영화의 존엄 위험이라는 단어 썼는데 그거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PC주의 지향적인 제작자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교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영화들은 더욱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 단어는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단어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결국은 PC주의와 다양성, 포용성을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결국 그것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결국 다른 것이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는 다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년 전에 아무도 자본이 선택하지 않았던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자본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또 이상화 변호사 우영우가 0.9%에서 시작해서 18%로 끝나는, 결국 여성 장애인을 등장하면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 또는 계속 전통적으로 정조의 이야기를 남성 중심적으로 그렸는데 오썸의 붉은 끝동이 여성 서사 중심으로 조선의 이야기, 정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결국은 그 시각의 다름이 어떻게 보면 PC주의나 다양성이나 포용성하고 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아까 이제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또 그 새로운 것을 제대로 잘 만들면 저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쉽진 않지만 허들을 넘기 위해서, 또 자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치열한
또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 요즘 고민이 우리나라조차도 이제는 소수인종, 아시아인들, 변방 국가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한국 콘텐츠들이 저는 너무 많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고 아까 조선족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까 친 할리우드 또 할리우드 지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문화 권력을 갖게 되고 소수자 또는 소수인종, 소수민족을 왜곡하고 폄하하면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저 역시 그 숙제를 이후에 또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게 PC주의라고 이야기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무슨 아방가르드한 영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PC라고 하는 건 되게 편협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영화 프레임을 조금씩 밀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창의성을 말라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멀틸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보는 사람도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야 재미나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고 또 그런 지점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흥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여 주셨냐면 여성 감독님들이 투자를 못 받는다거나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엉엉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한국 영화 산업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학자인 마사누스바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회의 혐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한 타자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근데 그랬을 때 그 혐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력,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그 상상력 뿐이고 그 상상력을 나는 영화가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의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자료집도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